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악화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기업들은 도산 위기를 맞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취업난까지 덮친 상황에서 지역 경제 위기 탈출 방안과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어떤 해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전시 김주희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광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는 어렵고 청년층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줄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우리 지역 화훼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위한 지원 방안인지 듣고 싶어요. 충남이 자동차 산업 비중이 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산이나 서산 쪽에서 자동차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제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더 위축된다고 걱정인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협조라던가 지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농민들 모두 아우성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럴 때 자치단체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주희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 얘기를 좀 듣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대전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지금 가동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위기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종합해서 네, 다음 주쯤에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신다는 네, 계획이시고. 네. 네.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전은 그래도 이제 지금 22명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충남은 벌써 지금 한 3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더 위기감이 더 클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위기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신문지상에도 다 나와 있다시피 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 충남도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소상공인들께 이제 여쭤보니까 90% 가까이 내방객이 감소했다. 따라서 90% 가까이 매출액이 감소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관적인 조사지만 그만큼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체감적인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이제 3월 19일 날도 발표를 했지만 사실 지금 위기 상황이 어떤 그간의 어떤 경제나 금융의 시스템적인 어떤 신뢰 경색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증적인 요법이 지금 바로 즉각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위주로 1,500원을 지원하겠다는 1,500억 원. 예, 가까이 지원하겠다는 것을 3월 19일 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시나 충남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좀 해법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의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경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연계해서 아마 재원 마련 등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기본소득 내지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거 지원 여부에 대해서 열띤 지금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의 협의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그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계층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중위소득 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때 그런 부분 조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네, 박재무 원장님. 예. 그 이제 좀 전에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전시하고 충남도는 일단 선택적으로 해서 한 1,500억, 대전시도 한 1,500억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원책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충남도나 대전시에서 그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긴급 생활 안정자금 그런 성격의 것인데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섞여 가지고 기본소득은 원래는 그게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에 그 아예 재난 기본 소득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안정 자금을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그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전시나 충남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한 사람들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구호 뭐 기금은 아니지만 구호 이 생활 자금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대전시에서도 선택적 보편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재난 기본소득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이 개념과 규모를 지금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발표를 할 계획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는 어느 정도 발표가 돼 있고 이거에 대한 혜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또 중앙정부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당장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뭐 운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특정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가 그런 위기 계층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을 감안해가지고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 충남도에서 재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걸 하다 보면 서로 좀 논란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대안이 마련돼 있나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그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남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논의된 게 이렇게 딱딱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구별하는데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예 그런 행정 비용을 없애면서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게 이제 기본소득의 가장 근본적 목적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일종의 선택적 복지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증적 요법을 하려면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이제 공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터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어떤
긴급한 처방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것부터 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자. 예, 그런 논란은 조금 예. 앞으로도 좀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행정비용이 얼마만큼 드느냐, 즉 선별할 때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행정비용이 얼마만큼 드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기본소득 개념은 사실 보편성에 입각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난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지원이 되게끔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 재난 기본 소득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논의되는 거는 지속성을 갖는 재난 소득 지급이 아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이나마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자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듯이 이게 선별할 때 행정비용이 크고 그에 따라서 지급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전 국민이라고 하면 다 받을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각 그 1인당 한 $1,000 정도의 네. 지급을 결정을 한 상황이고 미국 경작자들이 이미 뭐 맨큐 교수님이나 여러 대학자들께서도 이런 기본소득의 재난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일시적이나마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게 그러니까 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냐면 기존의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중위소득을 그 어느 정도 소득에 있는 분들은 사실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계층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나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돼 그렇습니다. 있다. 근데 따라서 예.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요가 부족하고 소비가 어려운 이런 상황일수록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런 재난 기본 소득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 원장님 어떻게 보면 학자적으로 봤을 때 예. 그냥 이제 대전세용 연구원장 이전에 충남대에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 기본소득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 재난 예.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법 체계에서는 그 부분은 좀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정치권이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선거 총선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 없이 하다가는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합의가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 재난 기본소득도 이제 좀 더 논의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제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고 해서 시나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정부에서는 지원한다고 자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뭐 신용도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 네. 대책을 준비하다가 왔는데요. 예, 예. 일단은 지금 중앙 차원에서 발표한 그런 금융 지원 혜택을 좀 살펴보고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경영 개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번에 좀 대폭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예산을 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이제 네, 지원한다는 그 네. 얘기시죠. 네. 그 얘기 좀 할게요. 그 대전시가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에 뭐 유동인구 조사 보니까 한 30%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매출도 한 뭐 그 비슷하게 이제 줄었던데 그 조사를 봤을 때도 저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렇게 시에서 뭐 거기에 일단 조사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대책을 세우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일단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고 사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기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비 진작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 화폐를 확대해서 네, 확대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지역화폐를 출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2달 정도 당겨가지고 네. 빨리 지역화폐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문 교수님 같은 대학에 계시니까 좀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참 없죠. 많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대전이나 충남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그런 많이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얼마만큼 취업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계속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대 그리고 행정학부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로 지역의 일자리보다는 이제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우선 많고요. 다 원해서 사실 수도권으로 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일자리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불가피하게 일자리가 좀 더 많은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계속 뭐 돼왔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에 뭐 여기 대전, 충남 지역에 공공기관들 취업의 문도 조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좀 더 나아지길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역 인재 채용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됐고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이제 혜택을 받게 됐고 이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법 이제 법 통과로 인해서 또 혁신도시 들어서면 또 더 많은 이제 또 공공기관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선 당장에 지역인재 채용 혜택이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준비는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5월 달에 뭐 시작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공공기관들이 좀 채용을 좀 미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뭐 아직 취업을 예, 미룬다는 예. 얘기는 이제 못 들었고요. 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취업을 이 코로나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면 좀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뭐 예. 그렇게 미룰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에서도 지역인재 채용할 때 원래 5월 달에부터 이제 그 채용이 본격화된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준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인재 채용 적용 시기가 5월 27일 이후부터는 네.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이제 채용 시기에 맞춰가지고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를 저희가 시청에서 좀 크게 열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박람회를 좀 미룬 상태이지 취업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원래 5월 달에 그 채용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미뤄졌군요. 네네. 그래서 네. 원래 5월 27일 지역인재 채용 그 시행일에 맞춰가지고 예. 국토부와 함께 충남도와 함께 저희가 크게 채용 박람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박람회가 연기됐을 뿐이고 전체적인 채용 일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전시 소재 17개 기관과 그다음에 충청권 포함해가지고 충청권 51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올 저희 그 지역에 출신 대학생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월 이후 채용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그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무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이 공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이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연구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우선 말씀하시던 네. 것 중에요. 예. 원래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봄이 되기 전에 일찍 그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이 발효가 늦기 때문에 갭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쪽에서 요구한 거는 여기 들어와 있는 기관들한테 채용 시기를 조금 이 법 통과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하더라도 그 법에 준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몇 명 이상이 같이 시험을 보는 거는 아주 까다롭게 장치를 하지 않으면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뭐 종식이라 그럴까 안정의 시기가 돼야 아마 그 취업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어렵고 힘들게 끌어내온 공공기관 이제 지역인재 채용 혜택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상반기부터 좀 막 추진력을 가지고 가동돼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멈춰진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이게 좀 그럼 종식이 좀 되고 해야지 좀 이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겠죠. 우선은 뭐 저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입사 시험을 못 보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대전 충남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내포 신도시를 생각을 하고 대전은 이제 원도심 지역을 후보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지 이제 선정을 놓고 갈등이 있을까 걱정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종시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대전시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세종시와 어떻게 상생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취직이 어려운데 저 같은 취업 준비생한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명 줄여서 이제 균특법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준 실장님은 균특법 과정에서 많이 직접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유치하고 하는 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았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3월 6일 날 밤 10시 20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사실은 눈물이 날 만큼 굉장히 감격스럽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전에 이게 저희가 뭐 법사위 또 그 전에 또 그 국토위인가요? 그 거치는 과정, 산자위, 산자위를 거치면서 이게 뭐 된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땠어요? 그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나요? 네,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시기에 고비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법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충남도 같이 혁신도시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지정된 혁신도시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밟는 법이다 해서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방향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 특별법에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담아보자 해가지고 그 산업위에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법 그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계셨던 의원님들만 찬성을 하고 타 지역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사실은 반대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있었고요. 한 4시간 넘는 장시간의 토론 끝에 마침내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후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연말에 좀 국회가 사실은 공전화되면서 진행이 좀 어려웠고요. 또 자칫하다가는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위기감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권과 또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마침내 법사위라든지 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 충남도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뭐 대전시하고 같이 도민들 고생했죠. 100만 명인가요? 예, 100만이 210만 그 예. 도민 중에서 100만 100만이면 분이 2명 중에 수명하셨죠. 한 명은 이제 그렇죠.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단한 일이죠. 서명 받아서 이제 올라가고 예.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소회 좀 들어볼까요? 소외라기보다 이게 지금 사실 이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 충남에서는 이 법 개정이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일정 정도의 성공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그 1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2005년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그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말미에 어떻게 써 있냐면 공공기관은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배치를 한다. 아, 그렇게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그 이전 계획에 이전 공공기관 계획에? 이전 계획에 아,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세종이 그때 이제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되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 청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충남은 혁신 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다 합의가 된 상황인데 2012년에 세종 특별자치시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욕조에 같은 욕조가 있다 갑자기 칸막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따뜻한 물이 한쪽으로만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땐 욕조에 다 따뜻한 물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따뜻한 물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이제 충남이 분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상은 정부의 어떤 기반 시설이나 그것이 세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건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세종으로 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오는 따뜻한 물이 충남으로는 오지 않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세종으로도 가니 충남엔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번 법으로 인해서 해소를 했다. 충남은 충남이다. 확실하게 세종과 분리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사실 혁신도시는 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급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을 저희가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2기 공공기관 유치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기관 한 개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사실 이 법이 통과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2기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좀 이런 계획들이 좀 전략이 짜여 있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정부 차원에서 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5월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본 방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시, 교통 중심지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과학 관련 기관이라든지 교통 관련 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모가 있고 파급 효과가 큰 기관들도 저희가 집중해서
그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박정 원장님,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지금 관련해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그 연구를 예. 했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 예. 이미 해서 시에다가 넘겨준 거는 뭐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세종이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까? 뭐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끌어오는데 좀 유리할 텐데, 그죠? 유리한 여건은 확실히 있죠. 네. 지금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가족들도 수도권에 당연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혁신도시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충남과 대전의 경우는 아마 수도권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1, 2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리한 점이 있죠. 또 충남의 경우는 이미 내포 신도시 조성을 해놔가지고 기반이 상당히 만들어져 있는 셈이고, 또 대전의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시장님 발표대로 원도심 역세권 쪽으로 입지를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과 접근성 문제가 또 유리한 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대전 충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데 연고가 있는 분들이 와서 살기에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수용성이 높다 그럴까요? 그게 높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좀 뭐 얕은 부분이 있죠. 사실 지역색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드러내질 않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기 도에서도 지금 좀 계획 지금 한 20개 정도 유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그 수를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법 개정된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거기에 맞는 공공기관이 올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 이제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그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이제 여러 직군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것이 기존의 다른 혁신도시하고 일부 이제 같이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특화할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 교수님, 지금 기존에 이제 1기 때 공공기관 유치한 지역들 보면은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한편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것 때문에 원도심들이 좀 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근데 지난 200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를 뭐 그 혁신도시 1기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18년부터 또 새로운 2기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결정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1기 혁신도시와 관련된 뭐 이른바 문제점들을 크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의 인구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아직도 이제 문제점으로 첫 번째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혁신도시 때문에 오히려 지역 내에 다른 지역의 인구가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서 원도심이 오히려 더 공동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기관이 이전은 했는데 그 이전한 기관이 지역의 산업과의 그 연계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오히려 굉장히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이제 그런 산업적인 문제점,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이제 굉장히 또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정되는 혁신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더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뭐 김천이라든지 아니면 충북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대전이나 충남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걸 하나 이제
그 거울로 삼아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좀 대책을 세우는 그런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이제 이런 혁신도시 유치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만 고려가 된다면 이런 원도심 공동한 문제를 대처하면서도 또 혁신도시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원도심에 이제 이 부분을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김준 실장님 모든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도심에 하면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텐데 도시 재생에는 상당한 사실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혁신도시는 지금 앞으로 아마 수년 안에 이게 아마 이루어지고 공공기관 유치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율도 낮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 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런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속도를 내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통 재건축이라고 하죠. 아니면 도시 재개발되는 그 지역에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또 원도심이라고 넓게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대덕이라든지 또 중구나 동구에 또 다른 지역도 좀 분산형으로도 가능한 건지.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지난번에 시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을 저희가 혁신도시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아마 기본적인 우선 입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방향이 좀 결정이 돼야지만 이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서 입지를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박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제 도시 재생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도시 재생을 해서 혁신 도시를 만드려면은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보상도 해야 이런 되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혁신 도시 대전의 경우는 혁신 도시 이 조성이 도시 재생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대전의 경우는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혁신 도시 유치, 역세권 개발, 도시 재생, 원도심 활성화 요 네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 도시가 조성이 되면 우선 도시 재생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전역 이외의 다른 대도시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은 대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좀 늦고 있습니다. 그 탄력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탄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포 얘기 좀 해보죠. 내포는 사실 제가 토론 주제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냄새 난다. 또 뭐 생활 여건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게 많다. 그러는데 이 혁신도시라든지 공공기관 유치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그 기반 다 조성이 충분한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남에 이제 혁신도시를 이제 곧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서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게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만큼 충남에서도
그런 균형적인 입지적인 측면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일단 동쪽으로는 저기 대전하고 세종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충남은 사실 좀 남북 간의 격차가 좀 다들 이제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북쪽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입지적으로 이제 내포로 이제 압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사회적 합의도 2017년 5월에 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지역 공약으로 내포 신도시를 환왕해권 중심 도시로 이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인프라는 사실 지금까지 일기 그 혁신도시들을 보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많이 오히려 이제 저기 설치를 한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내포 신도시가 지금 다른 혁신도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 말씀하신 그 인프라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뭐 체육센터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제가 볼 땐 오히려 지금 종합병원이 없다고 지금 내포 신도시에서는 많이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아마 공공기관이 또 이전해 오면, 사실 지금 세종에서도 아직 종합병원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어요. 충남대병원이 아마 내년 이제 들어설 예정이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 그 부분도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포신 예. 네,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이제 신도시형이 많이 개발이 됐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2028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 감소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도시 인구 자체가 대도시가 다 겪었지만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기에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해서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그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일이 될 거예요. 지금 있는 혁신도시도 신도시형으로 간 데는 대체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처럼 도시 곳곳에다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조성을 했던 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보면은 성공적이었는데, 신도시형으로 간 데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는 이미 조성이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신도시 개발이 겪을 수도 있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충남의 선택이 잘 옳은 바,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 추세와 연결시켜 보면은 잘 선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서 지역에 지금까지는 주로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 지역의 어떤 혜택이 결국에 발생할 것인가에 초점을 사실 맞추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오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와야 지역적 그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또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 개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뭐가 이렇게 좋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근데 오려고 하는 공공기관에 이러니까 우리 이 지역으로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 이게 아직 명확하게, 물론 아직 지정이 되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어떠한 차원에서 이득이 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산업적인 발전 차원에서 어떤 이런 긍정적인 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체계화해서 좀 정리해 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포 신도시라고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정이 있게 돼서 신도시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하는 정도의, 물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구체화를 했겠지만요. 그래도 어떤 지역에 딱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갈등을 어느 정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공감대 합의가 된 것 같고, 근데 대전은 예전에 저희 그 대전 야구장
야구장 그 신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개 구 간에 이제 갈등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갈등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미 어느 정도 선거 지금 전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화 어느 지역으로 갈 수 있는지 구체화해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그런 했으면 것도 해야 좋겠다.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산업군이 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희 실장님, 물론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략을 노출시키지 어쨌든 이기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른 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산업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유치를 목소리를 내는 데도 있거든요. 대전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과연 이제 몇 년도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균투법 개정이 됐고 균투법 시행령 개정이 아마 6월 말까지 개정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준비해서 시행령 개정이 완료가 되면 혁신도시 신청을 충남도와 같이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연내에 저희가 일단은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어느 규모로 어떤 방향을 갖고 추진될지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도 구성할 생각입니다. 전담팀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가 대표적으로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과학도시, 교통 중심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크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은 어떻습니까? 충남 같은 경우도 분명히 노리고 있는 기관이 있을 텐데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이제 동일한데요. 제가 문 교수님 말에 좀 보충을 한다면 오는 공공기관도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2005년도부터 이제 추진할 때만 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공공기관들 이제 면담하고 조사를 하지만 자발적으로 오겠다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혁신도시가 추진되었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어떤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거를 밑에서 맞춰줄 때 본격적인 시즌2의 그 혁신도시가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이 오는 게 좀 매력적이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벌써 수도권 인구가 지금 전 국민의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맞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는 산업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곳이 와서 이게 더 우리 지역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작년 예전에 1기 신도시 때도 가장 큰 기업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전일 겁니다. 한전을 두고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논의를 했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각 이걸 점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 인구 규모가 어떻고 거기 올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 점소화해서 그걸 균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곳만을 우리가 다 갖겠다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대의에 충실하면서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충남 발전 차원에서 어떤 기능군이 와서 또 충남 내부에 어떤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나 해양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또 첨단 저희 아산 디스플레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토론 주제를 정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과 그런 위기 상황,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라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부분, 서로 다른 주제지만 저희가 테두리에 엮은 이유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우리도 이런 발전
동력이 생길 수 있으니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이런 위기를 극복해 보자.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은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또 연계성이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오늘 토론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예, 문광민 교수님 먼저 짧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전국에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뭐 없으실 겁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중간소득, 그러니까 기존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즉 그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눈여겨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 드려봅니다. 네, 네, 박 원장님. 예, 저는 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갈등 이런 걸 이제 우려를 하시고 문 교수님도 갈등을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혁신도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특정 구나 대개 이제 구 간의 갈등이 이렇게 발생하기가 쉬운데 특정 구에만 그 영향이 긍정적인 효과가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사실은 인접한 다른 구로 다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조금 이 큰 관점에서 혁신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거를 바라봐야지 과거에 뭐 야구장 유치 때와 비슷하게 구별로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장님. 뭐 이건 뭐 제 직분을 조금 떠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요즘 그 경제 상황과 또 이제 저희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이제 노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를 가진 자는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균등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야 된다. 불안과의 뭐 환불균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저희 균형 발전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IMF 이후로 저희가 신자유주의 시장 정책을 쓰면서 좀 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툴은 어떻더라도 좀 이게 고르게 잘 사는 지역적으로도 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고르게 잘 살고 격차 간에도 모든 방향이 좀 균등하게 좀 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실장님. 요 얘기는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그 대전에서 원도심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동산 투기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혁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부동산 상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얘기 말씀드렸죠. 네. 네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걸 저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힘내시기 부탁드리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전시가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더불어서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혁신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눈 얘기들이 우리 암울한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전 충남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세밀한 계획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2기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